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역시나 테슬라 관련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AI 데이와 관련해서 테슬라의 AI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큰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 영상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장기적인 테슬라의 비즈니스 영역 중에 이런 것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희망사항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테슬라 AI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많은 차량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니까 공사 구간이나 파톨 같은 도로 상황을 자동으로 수집해서 주행 경로를 좀 더 스마트하게 운전자도 모르게 설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누군가 했는데요. 일론이 아마도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많은 질문이나 요청사항 중에 굳이 이렇게 골라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일론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지 않지만 웨이즈라는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교통체증이나 도로 상태, 경찰 단속 같은 실시간 도로 상황을 내비게이션 유저들이 피드백해서 지도 제작에 참여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집단 지성을 활용한 크라우드 소싱 내비게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교통 상황을 파악하는 테슬라의 AI의 능력이 올라가게 되면 굳이 사용자들이 리포팅할 필요도 없이 차량이 자동으로 그런 일들을 처리해주고 실시간으로 쌓인 데이터를 통해서 훨씬 더 스마트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론칭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백만 대, 이제 곧 수천만 대의 차량이 매일 주행을 하게 되고 또 차량에 부착된 8대의 카메라를 통해 많은 도로와 공간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맵 제작을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이 훨씬 고품질의 또 실시간 정보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테슬라 차량의 B필러에 부착된 카메라 영상은 대시캠 영상에 반영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앵글의 영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스트릿 뷰 영상으로 촬영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8대의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스티칭하게 되면 360도 영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형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은 저궤도 위성이기 때문에 위성 사진을 촬영하는 위성과 거의 비슷한 550km 정도의 고도에 배치가 됩니다. 스타링크 위성의 촬영을 위한 카메라가 장착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맘만 먹으면 기술적으로는 위성 촬영도 쉽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스타링크가 목표로 하는 10,000개 이상의 위성이 모두 전개돼서 지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 되면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위성사진 제공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만약 이런 시스템만 구축된다면 구글 맵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실시간 정보가 반영되는 테슬라 맵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내비게이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알려드린 새로운 펌웨어에 관한 추가 소식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24 버전이라고 알려드린 이 새로운 펌웨어는 뭔가 좀 이상한 점들이 있긴 한데요. 일단 버전 숫자가 이게 오타인지 모르겠지만 2021.24가 아니고 2024.24입니다. 테슬라와 일론이 42라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부러 뭔가 노린 이스터에그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2024로 시작하는 펌웨어는 2024년에 릴리스되어야 정상입니다. 게다가 이 펌웨어를 받았다는 유저들은 아직까지 극히 적습니다. 아무튼 이 펌웨어에서 바이두 맵을 사용하는 중국의 테슬라 차량은 차선을 미리 화면에 보여주는 차로 안내 기능 같은 것이 향상되고 과속과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도 미리 알려준다고 합니다. 버스 차선도 인식을 하고 대한 경로 탐색 기능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테슬라가 미국보다도 중국을 더 훨씬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속이나 신호 위반 단속 알림 기능은 유럽에서는 대부분 불법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내비게이션의 필수 기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기능이 가능해지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테슬라 차이나는 엄청난 시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인력과 투입 자원 등 많은 면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좀 부럽긴 하네요. 그리고 24버전부터 리프레시 모델 SX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동작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장비는 부착이 되어 있었지만 기능은 활성화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펌웨어를 통해서 기능이 활성화되는 모양입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은 펌웨어 분석을 통해서 알려진 부분이니까요. 루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은 스타링크에 관한 소식입니다.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 고객이 12개 국가에 9만 명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에 일론은 스타링크 고객이 69,420명 정도 됐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네, 69,420명입니다. 두 달 새 2만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스타링크는 12,000개의 위성을 지구 상공 550km 정도의 고도에 전개하는 것이 목표고 현재 1,740개 정도의 위성을 배치했습니다. 팰컨 9 로켓을 한번 쏘아 올릴 때마다 위성 60개 정도를 싣고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스타링크 위성 전개를 하는데 훨씬 더 큰 우주선인 스타쉽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에 400개 정도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일론은 앞으로 1년 이내에 서비스 고객을 50만 명 정도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저도 스타링크에 인터넷 서비스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서비스가 가능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기가 텍사스 소식입니다. 보링컴퍼니의 3세대 터널링 머신인 프루프락이 드론에 의해서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보링컴퍼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루프락은 기존의 터널링 머신처럼 엄청 깊은 굴을 파내려 간 다음에 크레인으로 머신을 내려놓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부터 땅을 파기 시작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일반적인 TBM은 지표면에서 발진을 시작할 지점까지 구덩이를 파고 TBM 부품을 지하로 내려서 조립을 마쳐야만 굴착을 시작할 수 있고 이 과정이 몇 달간 소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루프락은 표면에서 직접 굴착을 시작하기 때문에 트럭에서 하차한 이후 48시간 이내에 바로 굴착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럭에서 TBM을 내리고 바로 굴착을 시작해서 종료 지점에서 TBM이 나오면 또 트럭이 싣고 다른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신속하게 터널링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기가 텍사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곳이 바로 프루프락이 굴착을 시작하는 지점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아직까지는 저 터널의 용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오스틴과 기가 텍사스 간의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거나 오스틴 공항과 연결해서 직원이나 방문객 이동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많습니다. 이 소식과 관련 있어 보이는 소식으로 보링컴퍼니가 오스틴과 샌안토니오의 터널링 프로젝트 승인을 받을 준비 중이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기가 텍사스 모델 Y 시험 생산이 이번 주부터 시작될 거라는 루머도 지난주에 알려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기가 텍사스 내부에서 찍힌 사진 몇 장이 위출되었습니다. 모델 Y 프레임에 코팅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7월 초에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가 텍사스에도 차량 테스트 트랙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트랙을 사이버 트럭이 달리는 모습을 곧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가 텍사스의 모델 Y 생산 시작은 10월 초로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기가 텍사스 전체 위성 사진인데요. 현재 드론 촬영으로 보고 있는 이 부분은 페이지 1 부분인 이 녹색과 노란색 선으로 그려진 직사각형 모양 건물입니다. 바로 모델 Y가 생산될 건물입니다. 그 외에도 스페이스X가 사용할 부지도 있고 배터리 캐소드 공장 부지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구입한 기가 텍사스 전체 부지는 이 적색으로 그려진 큰 부분인데요. 이걸 보면 기가 텍사스 전체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가 텍사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차이나가 25,000불 테슬라 차량 프로토타입을 이미 제작했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차량 제작을 위한 부품 공급업체와의 협의도 끝났고 올해 말이면 소량이지만 생산을 시작할 거라는 건데요. 중국 쪽 소식을 잘 알려주는 레이라는 분에 의하면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신뢰할 만하고 이전에도 몇 가지 소식을 알려줬었는데 모두 나중에 팩트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최초로 중국에 별도의 디자인 센터를 만들었고 인력도 중국 내에서 채용 중에 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가 현지화된 디자인의 독자적인 컴팩트카를 직접 디자인하고 생산도 할 것이고 또한 그 차량을 글로벌로 판매할 것이라는 소식은 이미 지난 2월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보다 더 이전에 일론은 배터리데이 행사 때 최초로 25,000불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2분기 어닝콜 레터에도 보면 퓨처 프로덕트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25,000불 컴팩트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의 마스터 플랜에 의하면 내연기관 차량과 가격면에서 충분히 경쟁할 만한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정말로 25,000불 테슬라 차량이 올해 말부터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면 자동차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25,000불 컴팩트 테슬라 차량이 판매되기 시작하면 중국 내 순수 전기차 판매 실적에서 항상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홍광 미니 같은 이런 전기차의 수요도 상당 부분 테슬라가 잠식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형 전기차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에서도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25,000불 테슬라는 일론이 배터리데이 때 언급한 것처럼 비싼 니켈보다는 아이언을 베이스로 하는 LFP 배터리를 사용할 텐데요. 때마침 BYD가 테슬라의 블레이드라고 불리우는 LFP 배터리를 내년부터 공급할 것이고 이미 차량에 장착해 시험 단계를 끝냈다는 뉴스를 중국 내의 많은 미디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BYD는 테슬라와 경쟁 관계에 있고 이미 CATL로부터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소식인데요. 하지만 25,000불 테슬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모델 3나 Y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배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CATL뿐만 아니라 BYD에서도 공급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5,000불 테슬라 차량의 이름이 뭐가 될지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까지의 테슬라 차량 라인업은 SEXYCARS 섹시 카스라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맨 앞에 2를 넣어서 투 섹시 카스로 만들기 위해 모델 2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론이 모델 2라는 이름을 매우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소형 해치백 차량이다 보니까 적당한 이름으로 모델 Y 미니가 어떤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모델 Y 미니라는 이름이 더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테슬라 미니라고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25,000불 테슬라 컴팩트 차량의 이름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가 베를린 공사를 회방 놓던 독일의 두 환경단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환경단체들은 테슬라의 새로운 페인트샵 등 생산 설비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안전성을 문제 삼아서 법원에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법원으로부터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기각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아직 베를린 공장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환경단체들은 계속해서 발목 잡기를 하면서 회방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최근 기가 베를린의 내부 모습이라고 합니다. 기가 베를린의 내부가 촬영된 적은 아직까지 별로 없었는데요. 비록 인허가 문제로 일정이 딜레이되고 있기는 하지만 내부 모습은 상당히 진행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도 모델 Y 바디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소식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이버트럭의 인도 일자가 공식적으로 2022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사이버트럭 주문을 하고 나면 예상 인도월이 2022년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분기 어닝콜에서도 사이버트럭은 현재 알파 단계이고 올해 안에 베타 단계가 될 거라고, 그리고 생산 시기는 모델 Y 다음이라고만 밝혔었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2022년에 출시된다고 공식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인스피레이션 4 미션이 넷플릭스 다큐멘트 시리즈로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스피레이션 4 미션은 4명의 민간인이 탑승한 크루 드래곤을 스페이스X 펠컨 9으로 쏘아 올려서 3일 동안 우주 공간에 머물다가 돌아오는 프로젝트인데요. 넷플릭스는 이 미션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총 5부작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를 거의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형 트럭이 정지해 있는 모델 3의 후방을 시속 60마일의 속도로 들이받았다고 하는데요. 모델 3 운전자는 걸어 나왔지만 트럭 기사는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유럽의 모델 Y가 인도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지금 주문하면 9월이 인도 예상월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의 모델 Y가 얼마나 빨리 론칭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월터 아이작슨이 자신의 정기를 집필 중이라고 일론이 밝혔습니다. 6월에는 아이작슨과 자서전 집필 협상에 들어간 상태라고 발언했었는데요. 이후에 순조롭게 이야기가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2020년 임팩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는 테슬라의 환경과 책임 경영을 위한 많은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딱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테슬라 차량 화재 발생률이 평균보다 11배가 더 낮다는 통계입니다. 10억 마일을 주행하는 동안 미국의 자동차 평균은 50건이 넘게 화재가 발생하지만 테슬라 차량은 4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또 지난주 테슬라 소식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